여러분들의 교과서 87페이지 그리고 워크북 31페이지를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죠. 자, 87페이지고요. 31페이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함께 호르몬은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체온 조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갑상샘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 티록신의 농도는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온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왜 체온은 조절되어야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간뇌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시상과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시상하부라는 곳의 아래쪽에는 뇌하수체가 있는데 뇌하수체의 앞쪽 부분을 전엽이라 불렀고 뒤쪽 부분을 후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왼쪽에 보니까 시상하부 아래쪽에 이렇게 방울 같은 것이 달려있고 약간 큰 방울과 약간 뒤쪽에 붙어있는 작은 방울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큰 방울이 바로 뇌하수체 전엽, 뒤쪽에 있는 작은 방울이 바로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이렇게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어요. 이 TRH라는 호르몬은 릴리즈하라는 호르몬이에요. 릴리즈하라는 호르몬. TSH라는 호르몬을 릴리즈하세요. 릴리즈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분비한다는 뜻이죠. 분비하세요라고 하는 명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으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라고 하는 것을 분비합니다. 이 TSH는 뭐냐면 타이로이드라고 하는 것을 스티뮬레이팅 하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타이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갑상샘물입니다. 갑상샘, 저기 목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제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하라는 거죠. 자극을 하니까 그 자극된 곳에서 무엇이 분비되냐면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갑상샘 호르몬을 또 다른 말로 티록신이라고 불러요. 티록신. 이 티록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몸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낼 수 있도록 세포의 물질 대사 수준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티록신의 농도가 풍부하면 여러분들 몸에서는 물질 대사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요. 반면 티록신의 농도가 좀 낮으면 여러분들 몸에서는 물질 대사 수준이 매우 낮아집니다. 티록신은 너무 많아도 여러분들 몸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서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티록신의 수준이 너무 낮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서 적절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돼요. 또한 이 티록신은 아기들이 자라날 때 여러분들의 신경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티록신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티록신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나 티록신 너무 많아. 그만. 티록신 분비를 그만하라고 하는 신호를 누구에게 줘야겠어요? 결국 티록신을 만들라고 명령한 애들한테 줘야겠죠.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시상하부와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에게 자, TRH와 TSH 그만 좀 분비해. 나 지금 충분히 많아. 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상하부로부터 시작된 명령이 쭉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의 결과물이 바로 티록신이죠. 근데 이 티록신이 되돌아와서 백으로 와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걸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피드백. 얘들아, 선생님 수업에 좀 피드백 좀 줘. 선생님 수업 좋니? 나쁘니? 어떠니?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받는 대상자니까 제가 한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거꾸로 저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티록신까지 갔다면 티록신 자체가 되돌아와서 자신에게 영향을 준 TRH와 TSH를 분비하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때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에어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에어컨을 켜게 되면 내가 설정하는 온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24도에다가 설정을 해놨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 주변의 공기가 따뜻하니까 계속해서 에어컨이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그럼 에어컨이 돌아가는 효과로 차가운 공기가 나와서 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에어컨이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설정을 24도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22도, 18도, 10도, 5도 이런 식으로 여기 냉장고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 되면 이제 그만 차가운 공기를 내보내 라는 게 그 차가운 온도 자체가 바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차가운 온도가 피드백이 되어서 내 작동을 억제해준다. 이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인 거죠. 에어컨이 일정한 24도로 유지하는 원리이듯이 티록신의 농도도 바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여러분 몸에서 분비되는 많은 호르몬들이 이렇게 호르몬이 과다할 때는 그 호르몬을 적정량으로 줄이려고 하는 호르몬 분비 시스템을 억제하려고 하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자, 티록신의 농도가 너무 낮게 되면 시상하부와 내하수점에 대한 억제가 감소하게 되겠죠. 즉, 그러면 TRH와 TSH는 다시 분비 수준이 증가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럼 다시 티록신의 분비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티록신의 농도가 낮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이 되는 거죠. 반면 티록신의 농도가 지금 너무 높아요. 그러면 시상하부와 내하수점에 대한 억제가 증가해버립니다. 그러면 TRH와 TSH의 분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티록신의 분비도 감소해서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고 내려가려고 하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수평하게는 아니지만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된다. 주말인 어제 정말 더웠습니다.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너무 뜨거운 무더위는 우리 몸의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열사병, 일사병이라는 말 들어봤죠? 뜨거운 햇살과 더위에 오랫동안 노출됐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열사병이나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막 두통이 발생하고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근육과 경련이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뉴스까지도 뜰 정도예요. 지금 여기는 이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막입니다. 엄청 뜨거워 보이죠? 딱 사진만 봐도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찍었던 곳이에요. 몇 도인지 아세요? 70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70도.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에요. 이란의 루트 사막인데요. 어떤 생물도 지금 살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황량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높은 온도는 생물이 살기 어렵다는 거죠. 반면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남극의 보스 기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엄청나게 낮은 온도. 영하 90도라는 게 이 말이 영하 90도지.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영하 몇 도에서 진짜 지내본 적이 있는데, 와, 죽고 싶다 정도로 엄청 춥더라고요. 근데 영하 90도라는 건 상상이 되지 않는 온도인데, 주변 보시면 어떤 생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은 온도는 생물에게는 엄청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체온은 일반적으로 37도 정도, 36.5도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체온이 만약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서 이상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39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 내 몸에 별 문제가 없어도 체온이 너무 높아진 것 때문에 위경련, 식욕 감퇴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40도를 넘어가게 되면 위험한 수준이 됩니다. 이때를 우리가 열사병이라고 부르는데 두통, 어지럼증, 의식이름 이런 게 되고 43도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급격하게 변성이 되면서 목숨까지도 위험해지게 돼요. 반대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34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초기 저체온증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춥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오한이 느껴지고 사고에도 좀 느려지게 되고 심장도 느려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20도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심각한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응이 감소하고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동공이 크게 확장이 되고 심지어는 20도대 중반까지 가게 되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서 하루 중에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36도가 있고 가장 맨 위쪽에는 38도가 있죠. 이렇게 밤에는 좀 체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낮에는 또 체온이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따뜻한 태양빛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겠죠. 물질 대사의 결과는 항상 열이 발생합니다. 한참 동안 운행했던 자동차하고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았던 자동차하고 어느 게 더 따뜻하겠어요? 당연히 오랫동안 운행한 자동차가 더 따뜻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몸도 활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100m 달리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한다고 치면 체온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은 체온의 상승을 적절하게 제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도 내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방의 온도가 36도는 아니죠. 대략 한 20몇 도로 아주 선선하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잔다고 하더라도 내 체온이 20몇 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내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밤에도 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몸에서는 체온을 조절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체온을 조절된다. 물론 우리와 같은 생물도 체온이 조절되지만 다양한 동물들도 체온이 조절이 필요하죠.
유명한 사진이에요. 손에 뭔가 감겨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것이니까 손은 지금 따뜻한 상태인데 손에 감겨 있는 것은 차가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감겨 있는 것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생물인데요. 둘 모두 동일한 환경에 있는 생물인데 사람의 손은 매우 따뜻한 반면 이 뱀의 피부는 아주 차가운 상태, 물론 차갑다라기보다는 사람의 온도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정온 동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장점을 얻는 동물, 우리와 같은 포유류들은 정온 동물들이죠. 근데 이 파충류들 같은 것들은 변온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온 동물들은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크게 변해요. 우리의 몸은 주변의 온도가 바뀌어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정온동물의 장점은 뭘까요? 주변 온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적정한 온도라고 하는 것은 효소가 항상 적정한 온도에서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효소가 늘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운 상황에서도 달릴 수 있고 따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달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체온을 유지하는 그 자체, 내 몸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그 자체에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반면 변온 동물들은 따뜻할 때는 확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데 주변의 온도가 낮으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겨울잠이라고 하는 것을 자는 애들도 있죠. 즉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체온 유지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늘 먹이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이를 먹지 않아도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포유류들은 여러분들 며칠만 먹지 않으면 거의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진짜 일정 정도 되면 진짜 아사 먹지 못해서 죽는 일까지 벌어지죠. 근데 이런 변온 동물들은 일상적으로 그러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아갈. 우선 추운 곳에 가면 덜덜덜덜 떨리죠. 몸이 떨리는데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근을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을 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소모하고 소모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 왼쪽과 같이 피부 주변에 있는 혈관이 매우 얇아지는 상황이 있고 반대로 오른쪽처럼 피부 주변의 혈관이 두꺼워지는 상황이 있어요. 피부 주변의 혈관이 얇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차가운 곳에 열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혈액은 심장과 간 주변으로 돌기 때문에 혈액은 항상 따뜻한 상태예요. 이 따뜻한 상태의 혈액이 주변과 가깝게 존재하면 열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주변과 좀 멀어지게 되면 덜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날씨가 추우면 차가운 베란다 같은 곳은 내가 춥잖아요. 이 베란다 주변에 가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내가 많은 열을 잃어버리니까 멀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날씨가 더운 날에는 베란다가 좀 시원하잖아요. 내 몸의 열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거기와 가깝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혈액은 항상 주변의 온도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리고 만약 주변이 정말로 덥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땀이 나서 피부 주변은 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부 주변은 늘 여러분 몸보다는 좀 시원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그 피부 주변으로 혈액이 가면 안 되겠죠. 반대로 너무 더우면은 그 피부 주변으로 가야 좀 어느 정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냉탕에 들어가면 내 몸이 새하얘지다가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면 내 몸이 불그스름해지는 원리는 바로 이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죠. 또 하나로는 여러분들의 지방세포 중에 하얀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어요. 백색 지방이 하얀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보관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고 보관하는 지방의 수는 그다지 적어서 색깔이 약간 갈색을 띱니다. 지방 저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백색 지방과 달리 지방 소비를 통해서 열을 생성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갈색 지방은 여러분들 몸에서 열을 생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떨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또 다양한 곳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몸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내고 열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신생아들은 어떻습니까? 신생아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죠. 열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작기 때문에 더 쉽게 열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생아들은 스스로 열을 생성할 수 있는 이 갈색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의 몸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이 등 쪽에, 목과 연결된 이 등 쪽에 아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죠. 뭐가 있냐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갈색 지방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몸이 정상 체온이에요. 사우나에 갔다 주변 환경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럼 뇌에서 그걸 인식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몸에서는 우선 더우니까 땀이 날 거예요. 땀이 나면서 동시에 내 피부 주변은 늘 시원한 곳이니까 피부 주변으로 혈액이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붉어지는 거죠. 피부 주변 혈관이 확장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체온이 감소하면서 정상 체온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으로
내가 지금 추운 곳에 뭐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너무 추운 상황을 여러분 뇌에서 인식을 하고요. 간뇌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에서 둘둘둘 떨리는 이 작용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몸에 있는 갈색 지방, 물론 뭐 저처럼 이제 성인이 되면 갈색 지방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갈색 지방에서도 열 발생이 이루어지고, 차가운 주변과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혈관이 수축되어서 내 따뜻한 혈액이 차가운 주변과 가깝게 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몸이 창백해져서 체온을 일정 정도로 높인 다음에 다시 정상 체온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쳐서 되돌아온 현상, 티록신이 조절되는 건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체온이 높을 때는 무엇이? 혈관이 확장이 되고 땀이 분비된다. 체온이 낮을 때는 혈관이 수축되고 골격근에 떨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두 가지를 배웠네요.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리로서 음성 피드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온이 조절되는 원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혈액에 존재하는 혈당량,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 물과 다른 물질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데요. 혈액에 있는 혈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들이 어떤 농도로 유지되는지, 그 농도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갈증이라는 것은 왜 나타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